네, 유력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았습니다. 대선까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보수 표심을 가져오려는 쪽과 지키려는 쪽에 치열한 수싸움이 이어졌는데요. 관련 내용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나란히 대구 경북 지역 찾았습니다. 물론 개인과 부모의 연고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걸 떠나서 새 후보에게 TK라는 곳이 각자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네, 말씀하셨듯이 이번에는 좀 유례 없습니다. 예. 유력한 세 당의 후보가 모두 다 TK 출신이에요. 예. 그 이재명 후보도 지금 안동, 김문수 후보가 영천, 이준석 후보가 본인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선친과 그 고향이 원래 칠곡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연고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보수가 느슨해졌다. 그러니까 보수가 결집을 했다기보다는 최근까지의 보수 그 후보 결정 과정에서의 실망감 이런 것들이 보수에서의 어떤 상징인 TK 지역에 가서 야당 후보들에게 야당이라기보다는 어찌됐든 그 민주당 후보나 혹은 제3의 후보에게 기회가 됐다. 뭔가 건드리면 뭔가 그래도 조금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드는 것이고 더군다나 김문수 후보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야말로 수성을 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시작은 딱 일성은 서울에서 했으나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영남인 이유가 특혜인 이유가 바로 이번에야말로 뭔가 여기서 승부가 난다라는 식의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특히 경청 투어 때도 그렇고 TK 지역에 많은 그 공을 들이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가 대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우리가 남이가를 왜 저한테는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데 아마 그만큼 TK가 고향이다라는 점을 좀 강조했던 것 같고 또 이번만큼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좀 더 많은 지지를 주십사 이런 부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대구 지역에서는 한 21% 정도, 경북 지역에서는 한 23% 정도를 득표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목표치를 좀 올려 잡고 있는 것이 저희 내부의 입장입니다. 얼마예요? 저희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겠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이번만큼은 한 30% 정도를 저희에게 주시면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통해서 이번 이 12.3 비상계엄의 내란 사태를 마무리 짓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한 그런 큰 동력을 대구 경북 지역에서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을, 김문수 후보는 자신이 보수의 적자다라고 강조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동시에 언급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서로 다른 맥락에서 꺼낸 박정희 마케팅이었는데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재명 후보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번 대선에 나왔을 때도 박정희 대통령을 평가를 했죠. 평가를 하면서 산업화의 어떤 공도 평가하고 더군다나 이제 고속도로가 하나의 박정희 대통령의 상징이라면 자기는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는 또 다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 언급을 하면서 그 공과 과가 있지만 산업화의 공도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전제된 것이 또 적합했느냐라는 국민의힘 쪽의 어떤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젊었을 때는 굉장히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게 전제가 됐습니다. 공과 과가 어떤 균형을 이루려면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어떤 표현이 과연 사법살인 그런 어떤 예를 들긴 했지만 과연 그것이 이제 구미나 혹은 대구, 수성, 대구의 수성이라든지 이런 박정희 대통령을 상징하는 그런 곳들에서 어떻게 느껴졌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요. 사실 이 세 사람 아까 제가 이제 TK 출신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서로 적자라고 하는 이유가 실제로 적자라면 내가 적자다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를테면 세 사람 다
이 지역에서 성장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예, 예. 정치인으로서의 성장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뭐 이재명 후보나 김문수 후보는 이번에 처음으로 양대 당에서 모두 다 경기도지사를 했던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뭐 대구시장이나 혹은 뭐 대구에서 의원했다거나 그런 사실이 없고 뭐 이준석 후보야 서울에서 계속 태어난 사람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그 경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보수다, 내가 보수의 적자다. 더구나 이재명 후보는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아예 선언도 하고 이번에 운동화에다 빨간색 조그맣지만 빨간색 그런 어떤 상징도 했으니까 더군다나 보수라는 말을 계속 이제 하면서 자연스럽게 녹아들겠다라는 어떤 전략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죠. 네, 뭐 이런 메시지 전략이 TK 민심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로 당선되고 나서 현충원을 참배했을 때 이승만, 박정희, 박태준 전 총리까지 역대 대통령들의 묘역까지 같이 다 이렇게 참배를 했던 적도 있었고,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이 후보께서는 지금 실용주의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박정희의 정책이든 이 김대중의 정책이든 관계없다. 이 정책이 파란색에서 나왔던 빨간색에서 나왔던 아무 관계가 없다.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정책이라면 모두가 다 수용 가능하다. 이런 어떤 통합의 메시지도 계속해서 내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재명 후보가 오늘 대구 경북 지역에서 하고자 했던 얘기는 국민들이 통합되어서 그 힘으로 잘 살 수 있게 한다면 그런 정책들에서는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던 것 같고요. 예. 그런 측면들이 아마 대구 경북 지역에 계시는 유권자들께서도 충분히 이재명 후보의 어떤 진정성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그 상당한 도움이 되는 유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아마도 남아있는 20여일 동안 한두 차례 정도는 더 방문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한 전국을 한 두세 바퀴 정도는 돌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음번 대구에 갔을 때는 더 많은 지지를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오늘 열고 왔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예. 네. 김문수 후보 캠프 구성원들이 잘 화합되고 있는가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한덕수 전 총리, 홍준표 전 시장 캠프에서 일하던 인사들이 중앙선대위에 합류를 했네요. 대표적으로 보면 이정현 전 한덕수 캠프 대변인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갔고 홍준표 전 시장 캠프에 있던 이성배 전 아나운서가 선대위 대변인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 인선도 됐는데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 합류한 상황이고 그 캠프 지금 인선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김문수 후보가 선언한 것은 자신이 정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멀리하겠다. 예. 즉 경기도지사 시절에 함께했던 그 멤버들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 한 사람 있죠. 차명진 전 의원. 네네. 그야말로 대학교 노동운동 시절부터 함께했던 그 동지인데 부천 그 지역구도 물려주고 예. 뭐 정말 동지인데 이번에 차명진 전 의원은 선대위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했던 측근들 이게 아니라 정말 통합하겠다. 그러니까 자기의 상대를 했던 경선 후보들의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은 자리를 그러니까 넣어주겠다라는 어떤 선언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정말로 탕평, 통합의 그런 화합에 단일되어있까 하는 건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예. 이정현 전 의원 말씀을 하셨고 또 이제 보면 이성배 전 아나운서, 홍준표 캠프에 있던 아나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두 캠프는 사실상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예. 뭐 한덕수 후보의 캠프에 정치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정현 전 대표 이외에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네. 대개는 비서실장 등 물론 그분들 뭐 출마는 했던 분이긴 하지만 주로 이제 그 총리 시절에 함께했던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늘공어공들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정현 뭐 전 대표가 왔다고 해서 다 탕평이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홍준표 후보의 뒤에 있던 사람들은 예. 이미 이제 사실 한덕수 후보를 지지했던 현역 의원들이니까. 네. 근데 보니까 선대위에 실제로 이 당에서 오랫동안 어떤 선거를 치러보고 역전의 어떤 용사처럼 책사도 해보고 했던 사람들이 잘 안 보여요. 아직은 뒤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조금 더 그 사람들을 손을 잡고 시간은 얼마 없지만 진짜 제대로 된 이 당에 정말 실력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인물로 중심이 된 그런 그 선대위를 꾸려야 된다. 예. 아직은 좀 미흡하다라는 설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아직 그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도 마음을 아직 열지 않은 의원들이 꽤 있나 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그 원팀이 되는 게 그 쉬운 과정이 아니고 특히 단일화 과정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좀 폭력에 가깝다라고 할 정도로 강제적인 후보 교체 시도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 과정 속에서 생긴 이 앙금, 이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게 패여 있는 상황이라 아마도 지금 당장의 화학적 결합이 바로 일어나기는 좀 어려운 과정이 아닐까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뭐 여러분들이 그 한덕수 후보 측에서 후보를 돕던 분들도 또는 뭐 홍준표 후보를 돕던 분들도 캠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이 참여가 어떤 집단적 참여라기보다는 개인적 참여에 가깝다. 가장 결정적으로 이 그 후보에 오르셨던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네요. 예를 들면 한덕수 후보도 참여하고 있지 않고 또 홍준표 후보는 아예 탈당해서 미국을 가셨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참여를 하고 계시지만 또 이 그 지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제 조건을 한 3가지 정도를 내걸고 예.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동훈계라고 되어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이런 모습들이 네. 아마도 지금 김문수 후보는 갈 길이 굉장히 바쁜데 그 바쁜 길 속에서 하나의 원팀을 만들고 그 원팀이 손발을 맞춰가는 과정들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또는 이 선거가 끝날 때까지 참여를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다 이런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자, 한편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을 탈당한 홍 전 시장에게 상대 진영에 있는 분이지만 밉지 않은 분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안철수 의원이 이 후보의 손을 잡으셔서는 안 된다라고 나서는 모습도 보였는데 지금 홍 전 시장이 하와이에 가셨는데 언급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국내에 계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 예전보다 더 정치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게 아닌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보다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홍준표 시장을 지지했던 모임이 홍사모라는 어떤 모임 등등 몇 개의 어떤 외곽 단체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고 예. 또 홍준표 후보가 TV 토론 등에서 상당히 많은 어떤 그런 도움을 받았다고 언급했던 모 교수가 이재명 후보 캠프에 참여를 하려다가 이제 보류된 어떤 상황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홍준표 후보가 적극적으로 그들을 그렇게 하라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든 큰 상관이 없다라는 정도의 어떤 이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저렇게 자유롭게 참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데 이게 최근 들어서 이런 갑작스럽게 나타난 건 아니고 3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네. 홍준표 후보가 당시에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한테 패하자 그때도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사상 최초로 검찰이 주도하는 그런 그 대성 정국이다라고 하면서 참여를 하지 않고 처음에 그런 비난을 하고 당시에 박창달 전 의원 홍준표 캠프의 대구 경북 총괄본부장이 갑작스럽게 이재명 후보 캠프로 들어가요. 지지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후보가 예를 들어서 경선에서 패배한 후보가 적극적으로 선대위원장이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한동훈 후보처럼 한동훈 후보는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SNS 메시지 공개가 됐는데 모든 어쨌든 나의 캠프에 있었던 어떤 동지들은 지금 이 단일 대우에 참여를 해라.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어쨌든 이번 선거를 이기게끔 하자라는 독려 메시지는 최소한 보냈거든요. 자신이 선대위원장은 가지 않더라도. 근데 홍준표 후보가 그런 어떤 액션이 아니라 도리어 30년을 내가 했던 그런 정당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비판을 하자 그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 이 당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겠다라는 그런 행동을 보이게 됨으로써 어쨌든 홍준표 후보의 미필적 고의라고 할까요? 자기가 직접적으로 지시는 하지 않았지만 그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중요한 건 이제 돌아와서 또 어떻게 할 거냐. 예. 지난 3년 전에도 거부는 했어요. 처음에. 그리고 막 비난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그 유세는 몇 번 참여하고 말았거든요. 예. 아마 그렇다고 홍준표라는 정치인이 갑작스럽게 민주당에 간다거나 손을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정계 떠난 거 아니에요?
아이, 아니에요? 3년 전에도 정계 아, 떠난다고 그래요?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청년들과 꿈과 예. 희망을 함께하면서 예. 마지막 그 정치 인생을 그냥 아, 그래요? 그렇게 쓰겠다라고 선언했어요. 아, 알겠습니다. 근데 3년 전에 돌아왔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홍 전 시장을 향한 이재명 후보의 메시지는 좀 어떤 의미일지 홍 전 시장은 또 여기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까요? 글쎄요, 지금 홍 전 시장께서는 그 이번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아마 국내에 돌아오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말씀을 또 하시고 가셨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그 홍준표 전 대구시장님께 낭만 정치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아마 그만큼 또 애증의 또 상황도 좀 있었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 네. 오늘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좀 환영할 만한 일이 있었는데 오늘 홍준표 시장님을 지지하셨던 홍사모 등 뭐 여러 그 홍준표 시장을 지지하는 단체들께서 이재명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그 행사를 좀 저희 민주당에 오셔서 해주셨고 예. 특히 그 홍준표 시장님의 캠프에서 정책을 좀 총괄하셨다고 좀 알려져 있는 이병태 교수님까지도 예.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본인의 그 민주당의 선대위에 직접적으로 직위를 갖고 참여를 하지는 않겠지만 나라의 통합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이재명 후보의 정치가 성공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조언하겠다 이런 말씀도 좀 주셨고 예. 그리고 또 이 홍준표 시장님을 도와주셨다고 하는 그 또 다른 또 외곽 단체가 김문수 후보 측에 갔다가 김문수 후보 측에 보니까 이게 뭐 자유통일당의 인사들이 대부분 많이 와 있더라라는 이유를 가지고 또 참여를 하지 않겠다. 세미준인가요? 뭐 이런 그 단체시던데 그런 얘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예. 아마 홍준표 대구시장님을 지지하셨던 분들은 그 대체적으로 지금 이재명 후보 쪽을 좀 지지하시고 계시거나 또는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약해진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이 교수님은 그 캠프에는 참여 안 하시는 거죠? 그럼 정해진 건가요? 예, 뭐 지금까지는 캠프에서 어떤 공식적인 직책을 가지고 활동하시지는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어제 그 방송 인터뷰에서 이런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기업 선포로 여러 가지 말을 하고 고통을 겪은 국민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앵커가 사과를 직접 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렇게 말한 거거든요. 근데 저게 과연 사과를 한 거냐 안 한 거냐라는 그 지금 그 논란도 있는 것 같고 민주당은 영혼 한 톨 없는 사과라 이렇게 비판했는데 일단 사과는 한 걸로 봐야 될까요? 사과의 조건은 세 가지라고 합니다. 예. 대상이 정확해야 되고 뭘 예. 잘못했는지를 확실하게 언급을 해야 되고 네. 그것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야 된다는 게 사과의 기본적인 세 가지의 전제인데 예. 저는 최소한 두 가지는 확실하다. 그러니까 고통을 받으셨던 국민들 예. 실제로 고통 받으셨습니다. 놀라신 분들도 있고 또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업에 지장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실제로 제가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그 계엄 이전과 이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예. 매출이라든지 그 경기에 대한 어떤 흐름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대상을 지목을 하고 또 어떤 대목에서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부분을 적시한 부분 물론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예.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지금까지 가졌던 후보 경선 과정에서의 태도를 보면 네. 저는 어쨌든 한보 전진했다. 어. 그 일보가 남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지금 빨리 달려서 수만 걸음을 걸어갖고 국민들한테 다가가야지 할 수도 있지만 예. 한쪽으로 보면 아이고 일보라도 그게 어디냐. 어쨌든 더 나아갈 수 있는 첫걸음이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최소한 지금 당선된 지 며칠 안 됐습니다.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아직 뭐 의견은 안 됐습니다. 전국위원회에서 이렇게 청년 정치인을 내세워서 청년 정치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후보와 생각이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받아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니까 받아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고 예. 첫 번째가 어쨌든 계엄에 대한 어떤 입장을 표명했고
김명태 비대위원장 내정자가요. 본인이요. 예.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의 이 발언이 나왔으면 예. 이 다음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정당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약속까지 간다고 한다면 최소한 이렇게 영혼이 한 톨도 없다라는 식의 어떤 비난은 벗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도 어쨌든 조만간 김문수 후보의 입으로 저런 사과 발언이 나올 것이다라는 뉘앙스로 언급했거든요. 근데 어제 했던 김문수 후보의 발언은 사과라고 볼 수 없나 보죠? 민주당 입장에서. 저희가 볼 때는 이 사과는 사과가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12월 7일 날 작년 12월 7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절박한 마음에서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랐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금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말씀하셨던 사과와 사실상 똑같은 내용을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이 사과가 왜 본질적인 사과가 아니다. 그래서 영원한 토론 없다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예. 지금 이번 비상계엄에 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도 판결이 나왔듯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그런 그 행위를 한 것이다. 소위 반민주적인 행위를 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과가 전혀 들어있지 않고 그냥 국민들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이것이 정말 사과라고 느껴질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좀 과도하다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예. 영원한 토론 없는 사과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도 이 김문수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고요.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즉각 출당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에 대해서 좀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김문수 후보의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김문수 후보의 좀 단점이나 한계가 이 당의 어떤 뭐랄까요 비주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를 치르려면 이 당 전체가 움직여야 되고 정치의 주류 측에 어쨌든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과정에서 보시다시피 저는 주류였다라고 지금 사실 모든 분들이 착시 현상을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 김문수 후보가 나섰을 때 주류들이 많이 참여를 했거든요. 박수영 의원이라든지 뭐 상당히 친윤 그룹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류 측에 어찌됐든 인정은 받았구나 했는데 한덕수 후보가 나오게 되면서 다 빠졌죠. 주류가 아닌 것처럼 완전히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어쨌든 꿋꿋하게 그런 난국을 헤쳐나가고 지금 후보가 됐습니다. 그 다음 상황이 뭐냐면 다시 주류 측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이분은 상당히 오랫동안 이 당을 떠나 있었어요. 이 당에서. 그러니까 뭐 자유통일당도 함께 만들고 하는 과정들이 사실 이 당의 마지막이 경기도 지사였거든요. 그 다음 대구에서 떨어지고 그다음부터는 사실 이 당의 어떤 뭐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도 못했고 정당 활동도 못했습니다. 탈당한 상태에서 이번에 입당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이 출당 조치나 탈당 권고나 좀 더 적극적으로 선을 긋지 아니하면 중도 또는 이 합리적인 어떤 무당파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스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꺼번에 만보를 디뎌도 지금 늦었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게 말이 되냐 하겠지만 한 번씩 전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주류 측을 어쨌든 설득하고 끌어들이고 그 다음 스텝을 밟아야 하는 김문수 후보로서는 고육지책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문수 후보가 좀 어떻게 대응을 빠르게 해야 될까요? 김문수 후보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탄핵의 강을 건너지도 못했고 또 윤심의 강을 건너지도 못했다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한동훈 전 후보 전 대표라고 해야 될까요? 이번에 김문수 후보에게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계엄 탄핵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해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내외와의 절연, 출당 이런 것들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단일화 한덕수 전 후보와 단일화를 내걸고 최종 후보에 당선된 것에 대해 사과해라. 저는 이 세 번째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보지만
첫 번째 탄핵과 계엄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사과를 한 걸 하질 않았습니다. 예. 두 번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해라, 출당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오늘 출당 계획이 없다, 탈당하라고 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것도 정면으로 거부했어요. 물론 지금 김문수 후보가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둔다면 지금 본인을 떠받쳐주고 있는 보수의 지지가 흔들릴 것을 우려해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럴수록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바타다, 또 내란을 동조하는 세력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이런 비판은 이번 선거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것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빠르게 어떤 상황들을 정리해내지 못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선거의 큰 프레임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과 헌정 질서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려고 하는 세력 간의 대결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민주당의 어떤 프레임에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되는 과정이 굉장히 뭐 한밤중에 새벽에도 뭐 이뤄지고 그러니까 어지러운 상황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 얘기가 계속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이제는 계속해서 김문수 후보 찍는 건 사표다. 이재명 후보와 1대1 대결은 나다. 김문수 후보가 아니다. 홍준표 전 시장도 이재명 대 이준석의 대결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런 구도를 계속 이준석 후보는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프레임으로 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홍준표 후보는 예. 덕담이죠. 왜냐하면 그 공항까지 나온 사람한테 안 불러도 그냥 나갔다며요. 예. 이준석은 이번에 몇 표 못 얻을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공항에 나온 유일한 사람인데. 예. 자,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겁니다. 제3정당이 제3 후보, 그러니까 양쪽 진영의 거대 정당 후보 이외에 제3의 어떤 후보가 나올 수 있는 배경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역 정당일 경우. 그러니까 그렇죠. 당선을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JP의 예. 자유선진당이라든지 이쪽은 어쨌든 대통령은 안 됐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 정당으로서 계속 뭐 예를 들어서 총선이라든지 혹은 지선에서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예. 두 번째는 이념 정당입니다. 정의당이나 민노당이나 이념적인 어떤 가치를 계속 표방하면서 지지율이 자신들의 어떤 이 전체적인 지형에서의 이념의 분포도거든요. 우리가 이만큼이 있다라는 건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알리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보, 내지는 좌파인데 뭐 5%다, 10%다. 이걸 그 당선 안 되더라도 그 의미로서 이 당을 계속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이 되고요. 예. 그런데 또 하나가 인물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이인재 후보 같은 경우 그 이념이 다르지도 않고 지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경쟁을 하기 위해서 뛰쳐나와서 당을 만들어서 근데 그 당은 지속 가능하지는 않죠. 예. 인물로만 표를 얻어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이준석 후보가 하는 어떤 스탠스는 지역이 아니고 이념도 아닙니다. 자신의 인물로서 승부를 걸어서 최소한의 뭐 정계 개편,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정계 개편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유의미한 득표를 얻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정치공학적으로 이 말은 말이 안 되죠. 사표라는 건 자기가 사표가 될 수 있는 확률이 크잖아요. 지금 단단이니까 예. 지지율이 뭐 예. 두 단위까지 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을 쓰면서 더 공격적으로 나가는 건 일단 두 자릿수를 꼭 얻어야 된다. 50%의 어떤 그런 그 보전도 받아야 되지만 예. 두 자릿수로 함으로써 사실상 내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나는 인정을 받았다라는 그런 지금 서사를 찍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는 아마도 나날이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워딩으로 점점 더 수위를 높여갈 겁니다. 예. 이재명 후보 캠프나 민주당 쪽에서는 이런 얘기에 대해서 큰 관심이 있습니까? 글쎄 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지금 이준석 후보가 주요 경쟁 상대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준석 후보가 좀 더 분발하시고 지지율이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올라오신다면 저희도 또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생기겠습니다만 예.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이준석 후보는 이번엔 뭐 이럴 게 별로 없는 그런 선거를 치르는 입장에서
최대한 본인이 공략할 수 있는, 특히 이준석 후보의 포지션이 과거 보수 그 정당에서 시작했고 지금은 개혁적 보수를 주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국민의힘에서 이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 속에서 실망하신 분들의 이탈 이런 것들을 더 가속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그 선거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재명 후보와의 어떤 이 양자 대결 가능성은 홍준표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쉽게 오지는 않을 것 같고 김문수 후보가 좀 고민이 좀 많을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준석 후보가 이 가지고 가는 이 표심이라는 것이 사실은 보수 진영에서 가져가는 표심이 더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는 좀 경계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계속해서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이준석 후보 측의 단일화의 대상자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계시지만 이준석 후보가 아주 냉정하게 단일화는 없다라고 지금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이준석 후보를 잡을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또 지금 저 선거에 출마하고 있는 자유통일당이 있는데 이쪽하고의 이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김문수 후보는 좀 고민이 좀 많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간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